지난 12월 3일 경실련은 국내 땅값을 일경 1,545조 원이라고 발표하고 최근 2년 동안 2,054조 원 상승했으며 역대 정부 중 상승폭이 가장 높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실련 발표가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국가 통계와는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는 대출 규제, 신도시 주택 공급, 보유세 개편,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형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급등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두고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판도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부는 어떤 정책적 해법을 찾아야 할까? 오늘 쟁점 토론에서 뜨겁게 논의해본다.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2020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시경제, 정책 시장 등 변동성이 큰 가운데 올 한 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주거 복지 정책에 박수를 받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었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정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다음은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영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인만 부동산 경제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만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네 분의 패널들이 관련 전문가들이시니까요. 관련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쟁점은 땅값 2,054조 원 상승 진실은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경실련이 지난 3일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의 한국 땅값이 2,054조 원 올랐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논의해 보겠습니다만은 국토교통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실련이 발표했던 이런 수치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경실련에서는 이제 공시지가를 갖고 예. 공시지가가 이제 현실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를 근거로 갖고 이제 땅값을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 공시 가격이 시세라는 인식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 가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시 가격은 이제 가세를 위한 하나의 자료이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를 좀 구분하는 국민 의식의 좀 전환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화율이 몇 % 정도 되느냐. 사실 우리가 뭐 토지별로 지역별로 엄청나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60, 70%,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 30%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자료를 낼 때 예.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율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 계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통계 자료들을 정부에서는 사실 이러한 공시지가를 갖고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사실 실거래가나 어떤 그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통계 자료를 좀 발표를 했으면 이런 논란들을 사전에 잠재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통계 자료들을 이제까지 발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실련과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김만 대표. 네. 뭐 혹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뭐 조금 그래도 수치가 비교적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는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현실화율이 같았으면 아마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현실화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43%를 계산을 했고요. 예. 정부는 68%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 전부터
계산 방법이 뭐 결과를 떠나서 시작점, 요율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누가 맞냐 안 맞냐는 사실 이게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가 아니거든요. 네. 시세 대비 말씀하셨듯이 뭐 도시 지역은 뭐 60%, 70%, 지방 뭐 이게 농촌 지역으로 가면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의 문제고 사실 이게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한다라고 올 초에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예. 사실 공시가격은 과세를 위해서 이렇게 좀 낮춰서 책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공시가격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시세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우리 집 공시가격이 이 가격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에 갔는데도 5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농지를 봤는데 뭐 평당 25만 원 그런데 시세는 150만 원 부르고 이러는데 너무 네. 차이가 크니까 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시세로 인정받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세와 이게 싱크를 맞추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고정환 원장님, 네. 뭐 주관적인 평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더 실제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뭐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지금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좀 전에 이제 서진영 교수님하고 이제 김인만 소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근본적 차이를 좀 따져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국토부와 경실련의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화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국토부에서는 경실련은 이 공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의 약 43%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국토부는 64.8%, 약 65%가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예. 이 차이가 이렇게 지금 천조라는 그 결과의 그 큰 차이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국토부는 전체를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표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것들, 거래된 것들. 여기다가 이제 한국은행의 실거래가를 좀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기준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논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그래도 비교적 대표성은 돼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전체냐 표본이냐 예, 예. 또 현실화율 이걸 시세 반영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게 지금 근본적 차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지금 너무 크게 천조 정도의 차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통계의 오류 내지는 함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 옳다 이거는 정밀하게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양쪽 다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의 개인 생각은 한국은행의 실거래가 비율을 좀 참고했다는 점에서 예. 국민 대차 대조표 이런 것들 참고했다는 점에서 또 현실의 집값과 땅값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올랐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 경실련 쪽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창무 교수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경실련이나 국토부나 이제 계산의 가장 근거가 되는 거는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총액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실련이 뭐 자체적으로 뭐 공시지가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예. 근데 그 공시지가에 대한 총액을 어떤 식으로 현실적인 가격으로 전환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말은 그러니까 두 가지 그 국토부하고 사실은 경실련하고 시세라고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 사실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실련은 시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거래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표본을 가지고 하던 뭐 어떻게 했든 실제 거래된 사례와 공표된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서 현실화를 계산했다라는 거고요. 국토부는 뭐 평가사들 용어로는 세평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아파트 시세와 같은 개념의 그런 그 실거래가와는 좀 다른 개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현실화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산정되기 시작한 시점이 저희가 실거래가를 모르던 시점에서 시작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대한 그런 그 평가 방법이 틀렸었죠.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게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고제를 도입을 해서 실거래가가 이제 신고되고 그게 공표가 되고 나니까 이 실거래가라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지가 사실은 아직까지 사실은 합의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실거래가를 가지고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사실은 피하기 위해서 시세라는 어떤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현시화를 산정하는데 그게 국토부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국토부의 주장과 또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실련의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표본에 있어서의 어떤 편향된 부분들이 사실 둘 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어느 중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고정한 원장께서는 뭐 두 개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경실련의 발표에 조금 무게를 두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준영 교수님, 만약에 네네. 이게 지금 국토부 발표하고 경실련 발표의 천조 차이가 나는데 네네. 두 개 다 넣고 따졌을 때 이것을 상승했는데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천조로 나왔을 경우는 평상시에 비해 특별하게 상승하지 않는 걸로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제 매년 일정 비율로 올리는 방침을 정해서 공시지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국가 GNP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공시지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상승시켜서 공시지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매년 지가는 상승한 것이 맞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예, 예.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률을 이제 준하는 정도의 상승 정도인가? 네. 국토부가 발표한 천조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건가? 제가 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물가 상승률보다는 사실 토지 어떤 공시지가가 예.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정부 통계 자료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벌써.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정부 발표가 만약에 천조 정도를 가지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 등이라든지 인플레 등의 정도의 라고 한다면은 특별하게 상승했다고 평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따져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땅값이 이제 100만 원이라면 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4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실제 거래가액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절반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토부는 그렇지 않고 실거래가의 약 65%가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벌써 22%포인트 차이가 지금 나는 것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국토부는 앞으로 이제 65% 수준을 점차적으로 시세 반영률이라고 해서 현실화율을 높여서 이걸 70 내지 80%로 점차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건데 결국은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옳은가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는 정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정도의 차이죠. 근데 상승은 자료가 또 상승입니까? 예, 이걸 조사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예요. 예. 사실은 근데 감정평가사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하느냐의 문제로 사실은 근본 원인으로 기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저도 이제 집가산정위원회 이런 걸 과거에 해보니까 이 감정평가사들이 현실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확한지 여부가 여기서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자료와 통계 작성의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는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이게 지금 통계 작성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획일화하거나 표준화하거나 개선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김인만 대표님, 네. 뭐 두 가지 발표를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 2년간에 급속하게 상승했다는 평가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승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상승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경실련 발표를 보면 정권별 땅값 누적 상승액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3,123조 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2,054조 원이었고요. 김대중 정부가 1,153조, 박근혜 정부 때 1,107조였는데 아마 정부에서 1,000조라고 이야기하는 건 박근혜 정부나 예전 정부와 비슷하다고 좀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오른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고요. 그에 버금가는 최근에도 또 상승세로 또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게 2,000조냐 1,000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올랐다. 거의 뭐 노무현 정부 시절 정도 올랐다라고 다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1,000조냐 2,000조냐 이 숫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솟은 결정적으로 한 이유가 이 정무 교수님, 경실련은 뭐 분양가 상한제도 얘기하고 있던데 뭐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주택 가격의 변동도 보게 되면 뭐 서울하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안정되던, 그러니까 이명박 시기에 안정되던 그런 가격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었고, 사실은 토지 가격이라는 게 나대지가 않는 이상은 그냥 전체 부동산에 있어서 그 건물을 재생산하는 비용을 뺀 잔여 가치가 다 토지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재생산 비용은 고정돼 있는 거라서 토지 가격의 변동률은 일반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이용하는 땅이라 그러면. 그래서 사실 변동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내릴 때는 더 내려야 되는 거고 오를 때는 더 올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완만하게 오르는 그런 추세로서 뭐 지변율 이런 것들이 추정되었다라는 거는 시장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벌어진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겪는 그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적잖아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예. 단순하게 뭐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는 그런 상한제 영향이라- 폐지가 뭐 결정적이지 않다.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는 토지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큰 요인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벌어지는 서울만의 어떤 독주에 따른 영향은 사실은 서울의 그 어떤 총 토지 가치나 부동산 가치가 예.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가중치가 많이 두어져서 전체적인 전국 토지 상승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겠죠. 예. 제가 일단 조금 얘기하십시오. 하나 좀 첨언하시면 뭐 이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좀 시행이 일찍 되었으면 오히려 약간 일찍 좀 됐으면. 이런 땅값의 상승이나 집값의 상승은 조금은 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약간의 좀 다른 의견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이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영향이 좀 미쳤다라고 보군요.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에 이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 분양가가 오른 게 결국은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고, 예.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분양 가격을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도 두 번째는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제가 여기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순서가 원가의 관점에서 상호관계가 인과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땅값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걸 감안하면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팩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논란이 이 사실은 집값 상승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논쟁이 많았는데, 이게 조사하는 기관마다 차이를 보면 극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함정원은 약 11% 올랐다고 그러고, 이 국민은행 같은 데는 이제 이 통계가 약 20% 올랐다고 그러고, 예. 또 124 같은 데 실거래가는 40% 올랐다는 거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 배경에 땅값이 올랐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폐지가요? 예,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네.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자체가 이 후행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고, 아파트 분양이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고 분양률이 낮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상한제 유지와 폐지가 몇 번째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1989년도 도입이 되었다가 네. 폐지가 되었다가 그렇죠. 원가 다시 연동제. 도입되었다가 네. 다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행이 되었다가 이제 유예가 그때 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예, 유예가 되었다가 폐지가 유예가 되었다가 되었다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저렇게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후행적으로 조치가 됐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후행적으로 조치가 되었는데 그것만이 부동산 가격에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은 네, 또 전혀 다르고 그렇죠. 그 제도의 시행과 폐지가 우리가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사이클과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제도가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인만 대표. 이게 다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물론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예. 영향을 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5년인가요? 16년에 아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폐지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제가 하나의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 봄인가 한 4월인가 3월 정도에 개포주공 2단지 레미안 블레티지 일반 분양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막 살아 움직이는 시점인데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이나 현장 부동산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 분양가가 평당 한 3,6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일반 분양을 할 때 용감하게 4,200만 원 평균 분양가를 4,200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예. 당시 분위기는 야 이거 너무 이게 모험 아닌가 저도 내심 아 이거 조합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서 개포보다 반포라 다른 단지들이야 개포도 평당 4,200에 먹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연쇄적으로 먹힌다는 건 심리적인 건가 아니면 실제로 뭐 이렇게 시장에서 통한다는 거죠. 이 가격도 이제 일반 수요자들이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락시형 헬리오시티도 그렇고요. 그다음부터 분양가 가격들이 일반 아파트들의 가격이 막 올라갔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땅도 아파트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게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네, 생각할 수 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토부하고 경실련하고 뭐 공개 토론하자 하기로 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 분양가의 규제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네, 추가하십시오. 이게 예. 세 분이 다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또 다른 의견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에 대한 그런 이슈는 사실은 선분양을 피해가는 후분양 재건축 단지에 대한 어떤 족쇄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되고 있었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가 힘드니까 네.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개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미끼로 해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시세에 대비해서 80% 정도로 분양을 하게 억지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분양가 규제가 유지되고 있던 시기가 벌써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급등을 계속 이뤄간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그럼 이창무 관련된- 교수님은 그 상승 요인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뭐 넓게는 그냥 사이클을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뭐 특별한 요인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나중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서울만의 독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났던 현상은 뭐 서울에서 값이 뭐 강남에서 가격이 뛰면 서울로 파급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로 확산되고 퍼져가지고 그랬죠. 확산되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 최근에 벌어지는 한 4, 5년 동안에 벌어진 양상은 그냥 서울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다 제자리 걸음이고 서울만 경기도에 비해서 한 40% 이상 더 오르는 상황들이 쭉 발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국지적인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현상과는 다른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왜 서울만 오르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그 기대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규제라는 거예요. 첫째는 서울시에 있어서의 2014년경 이루어졌던 정비 사업의 출구 전략으로 한 400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서울에 공급될 수 있는 아파트에 공급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게 없어졌죠. 네. 재건축 관련된 부담금 유예 중지됐죠.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돌파구들을 다 막는 정책들을 하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그 도시 축소기가 다가와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인데 그나마 서울시가 안전한 그런 투자 대상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 여기 공급이 더 안 돼? 사람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그 방향성이라는 게 서울로밖에 몰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예. 제 생각은 시장에 벌어진 사이클에다가 정부의 규제가 네. 그런 어떤 서울만의 어떤 독주의 그 기름을 부은 상을
안 들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서울의 수급 관계 차원에서 지금 이제 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국토부와 경실련 땅값 논쟁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네. 과거에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옳은가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을 누가 얼마만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도 자꾸 국가 통계니까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경실련을 향해서 일반화에 오르다 이런 지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표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로 본 거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값도 그렇고 전체를 통계를 하면 통계 수치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값은 몇 천만 원씩 올랐는데 주간 단위로 보면 뭐 0.01%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실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참에 토론을 통해서 통계의 작성 기준과 방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이나 124 민간 통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 연구자들도 혼란스러워요. 뭘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이게 정말 분석하기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거래가 네. 말고 다른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인데 이런 거는 앞서 그 서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이거는 과세의 표준 기준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그리고 또 실거래가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참에 실거래가 신고제도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거의 근접하게 하는 이런 회기라 일원화 방안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국토부와 경실련 간의 공개적인 토론 논쟁을 뭐 어떻게 보고 뭐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싶으신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무의미한 논쟁 같은데요. 네.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프로 1000조냐 2000조냐는 뭐 일경이다 뭐 이거 전혀 느낌도 안 오고요. 그래서 뭐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고 뭐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보다는 지금 집값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자꾸 아니다라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전 국민, 서울 시민들이 다 인정하는데 국토부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건설적인 토론을 경실련하고 다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 소장님 말씀에 제가 잠깐 한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나요. 예, 예. 왜냐하면 보고 싶은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만 보려고 하는 게 좀 폭넓게 볼 필요. 이 경신련이 됐든 참여연대가 됐든 아하.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아쉬움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닌가. 이번에 이런 지적이 옳은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나 이렇게 한 가지 정확도를 높이고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정부의 공시 가격에 대한 논란의 한 중요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래가라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합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감정평가사도 그렇고 모든 부동산 뭐 중개사도 그렇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판단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원이 되는 정보는 실거래가거든요. 네. 근데 그 실거래가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를 시세라고 조금 완곡하게 표현되는 그런 기준 가격을 가지고서 현실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네. 어쨌든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서 현실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실거래가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1,500조를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공시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감정평가사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AI도 그렇고 자료 처리 능력도 그렇고 뭐 최근에 보면 이세돌 구단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서 알파고하고 다시 싸운다 그러는데 결국 은퇴하는 이유가 진다는 거거든요. AI에. 근데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뭔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료 처리 능력이 늘어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예, 예. 정보 처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실련과 국토부가 이 토지 가격을 갖고 이제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우연하게 두 분 나란히 앉았는데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예, 이게 어떤 이게 소모적인 어떤 이 논란 네.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참에 정부에서는 사실 부동산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매일 시계열 자료들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통계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통계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네. 쪽으로 사실 제도적 개선 쪽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아까서 얘기한 우리가 이제 이 과세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우리가 호가를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고 네. 또 부동산 114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의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부동산 거래 가격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많은 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서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공통적으로 네 분 다 앞으로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정말 통일하고 단일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 차이가 좀 크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정부와 민간단체 또 시민단체들 조사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불확실한 정보라든가 이게 심리적인 오해를 만들 소지가 있다면은 정부는 강력하게 이제 반박을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견해의 차이라면은 다양한 걸 소화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뭐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예, 쟁점 토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2년 반 득과실 얘기인데요.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목할 숫자로 1위 꼽혔습니다. 1. 원도심 재생사업, 1인 경제, 1% 기준금리 시대를 뜻하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죠. 2017년의 주요 정책은요. 8월 2일에 지금 조합원 입주권 양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 또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이 대출을 규제했고요. 더불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양도세를 강화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10월 24일이죠. 이때는 가계부채를 관리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예상소득 증가율을 계산해서 대출 항도를 설정하는 신 DTI를 도입했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강화하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를 또 강화했고 자영업자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의 문턱을 높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8년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요. 2월 20일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서 집값 상승과 투기를 차단하자 이런 취지로 조치를 했습니다. 9월 13일에는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서울 등 43개 조정 대상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기로 개편했고요. 또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고 청약 조건을 강화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그동안의 세금 혜택을 또 축소하고요. 이런 걸 비롯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쭉 이어졌는데요. 2019년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보면 2월 12일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조정했고 8월 12일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쭉 진행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정부는 다양한 대처의 정책이라는 게 규제 정책이었었죠. 이걸로 집값을 잡겠다 의지를 보였는데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의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정부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18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상당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이대로 가면 그때도 한 20몇 차례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횟수가 많은 겁니까? 다양한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까? 정책은 거의 좀 판박이 수준이에요. 아, 솔직히. 여러 번 나왔다는 그러나 말이겠군요. 이 양적으로 보면 이 많은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역대 최고의 수치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를 좀 이대로 가면 더 능가하지 않을까.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예. 번째는 사회자께서 지금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이 답을 드리면 예. 저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시장 안정, 특히 주택 정책 주거 안정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인데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물론 국지적입니다. 서울 지역이고 강남권이고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전세값도 전월세 가격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것은 정책의 약발이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점수를 후하게 주기는 좀 정책 평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지만은 좀 실패한 것에 조금 비중을 두는 의견 같습니다. 그쪽에 무게를 보니까. 두고요. 두 번째는 예.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총평을 좀 잠깐 하면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드려야 되니까 저는 좀 저의 의견만 간결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했다든지 예. 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낮추려는 노력 또 세금 같은 것들이 좀 현실화된 이런 것들은 다주택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라든지 특히 30, 40대의 계층들이 실수요자들이 이제 불안감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촉박시킬 것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억제하고 예. 말하자면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과는 달리 갭 투자자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매물 네.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러다가 내 집은 마련하기는 영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실망감, 상실감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다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정책의 문재인 정부의 2년만 동안에 나왔던 18번의 대책은 그렇게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 그렇게 효과도 높지 못했고 실효성 측면에서 예.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뭐 성찰적 제언을 좀 네.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서 교수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학점과 비교를 한번 하게 되면 네. 한 10+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학점을 어떻게 주십니까? 보통 좀 짜게 주시는 편입니까? 저는 후한 편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 정도 네.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규제 정책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중심인데 그 규제 중심을 그 수요 억제 중심 규제와 공급 억제 중심의 규제 정책을 함께 펴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어느 한쪽의 방향들을 틀어줘야만 아하. 시장이 돌아가는데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억제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우리가 이제 좀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뭐 가로막고 밀고 뭐 이렇게 예, 두 개 그렇죠, 같이 그렇죠. 나왔다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가진 자만이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이라든가 비규제 지역을 발표하다 보니까 규제 지역은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 유망 지역이다. 라는 시그널을 네. 소비자들에게 주고 그게 이제 또 규제가 너무 강하게 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세력들이 몰려가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도 공급 규제들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서울에 필요한 것에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서울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유타운 해제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 지역에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신규 주택의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고주택의 어떤 공급까지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왜 중고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막았느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세 정책 자체를 사실 보유세도 엄청나게 상승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거래세도 상승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경제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한 수요에 따라서 일정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학점이 낮은 것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짠.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보급률을 사실 이제 104. 잠깐요. 저기 그 서 교수님 학교 수업에서 A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학생들 합정? A도 뭐 한 5%는 줍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뭐냐게 되면 이 주택 보급률이 104%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들을 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네. 사실 높은 주거 수준의 어떤 그 주택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다 보니까 네. 주거 수준이 높은 아파트의 어떤 가격들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왜? 이게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빌라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네, 이제 예. 아파트를 이사 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지 않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어떤 가격 급등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대개 전문가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분석을 하면은요, 이제 그 좀 긍정적인 성취보다는 되게 문제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아쉬운 지금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C+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학교의 성적에 비춰본데 아주 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F 주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후합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엄청 C도 잘 안 줍니다. 후한 기준을 보더라도 F다. 예.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 때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계속 반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의 서울의 강남의 재건축이 대상이고 다주택자가 대상이고 분양가가 대상이라는 똑같은 반복을 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글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글쎄요, 뭐 바보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기회에 이창무 교수님은 자문이라든가 조언에 뭐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번 정부의 특징은 밖에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참여하긴 그거는 하시는데 맞지. 얘기를 반영이 잘 안 된다. 글쎄요, 저는 요즘은 잘 안 불려다닙니다. 그 섭섭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섭섭함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그 좀 성향이 다른 분들도 잘 안 불려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뭔가 길을 닫고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각보다 좀 강한 게 좀 외고집적인 그런 정책들을 피는 데 있어서의 좀 문제점이 아닐까. 예, 좀 정책 생각을 합니다. 결정의 주요 권한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좀 대목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김민만 대표 어떻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 교수님들하고 다 하셔가지고 뭐 전체 분위기에 너무 쏠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네, 하고 예. 싶은데요. 명분이나 의도는 사실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값 문제가 뭐 역대 40년, 50년 동안 이어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사실 이 문제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뭐 몇 년 만에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가 나왔고요. 그래도 오르니까 또 규제가 나오고 계속 이런 패턴인데 네. 저는 그 의도, 명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너무 기대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과거와는 달라.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어라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 대책도 18번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나온 대책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횟수를 질적인 내용을 보면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대출 규제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양도세 나오고 이제 더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정도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 쏟아부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시대는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 상황도 변하고 있고 시장의 수요자들 주택 패턴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서울 위주로 노무현 정부 때는 경기도 수도권 전 지역이 다 들썩이고 난리가 예, 났는데 예. 지금은 서울만 그렇단 말이에요. 서울도
모든 서울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달라진 시대 변화, 수요자들의 니즈, 뭐 새 아파트, 소형 아파트 원하는 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정부 대책을 보면 과거 정권,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부 뭐 과거를 가더라도 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과거에 하던 신도시도 그렇잖아요. 이게 데자뷰. 일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때 나왔는데 과거 하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는데 시장 상황은 이미 달라졌다. 근데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잡을 수 있죠. 네. 답은 네.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 게 이창훈 교수님 말씀처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잠깐 김 소장님 말씀에 답이 없다 이러면 아, 지금 단기가 2년 동안 답을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있죠, 사실은 있죠. 문재인 지금이라도 정부가- 궤도 수정이 되면 네, 시작할 그건 조금 때- 이따 논의하고요. 네, 그건 조금 이따 그러시죠. 논의해보기라고요. 지금 아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2017년에 있었던 뭐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효과 없었다, 실패했다 지적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네. 지난해 9.13 대책에 대책. 대해서는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도 제가 언론들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사실은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언론에 많이 했고요.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안정됐습니다. 6개월 정도. 근데 약발이 좀 먹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이제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를 하고 이러면서 시장의 흐름이 또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래서 정부가 좀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인데 자꾸 이렇게 규제 일변도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소위 수요자 맞춤형 공급 대책이 안 나오면서 네. 시장이 왜곡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누구의 불안감이 있나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불안감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30, 40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라 하잖아요. 네. 예, 지금 예전에는 5, 60대가 집을 주로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30, 40대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 조급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우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예고를 하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지금 틀어막고 있잖아요. 재건축 억제 정책에다가 다주택자 그러니까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가 동시에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출구가 없어요. 퇴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물건이 안 나오고 그리고 정부가 잘한 것도 있죠. 사실은 분양가 규제, 허구를 통한 규제를 하니까 이게 청약 광풍이 또 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이게 복잡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반짝 집값은 하락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3, 4억씩 떨어졌어요. 네. 안정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정부가 이때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기 때의 분당, 2기 때 2기 신도시 때의 판교나 또 판교 동생 광교로 하잖아요. 그걸 예. 여기다가 이제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의 대체 신도시가 좀 고급 주거지가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양적이. 예, 예.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현실적으로 매물이 장기 면상이 발생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좀 정리하면 9.13 대책은 나름 효과 있는 대책이었지만 다른 보완 대책 공급 확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이런 대책이 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을 급등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그 서 교수님은 오히려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서로 상반된 정책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9.13 대책 자체는 효과를 상당히 기대했었다. 후속이 뒤따르지 못하거나 역방향의 조치가 나왔다. 뭐 그런 평가 같습니다. 고정하는. 일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서 네. 사실은 이제 뭐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대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계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100% 투입을 해서 네. 사실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격 수요자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가격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이 실수요자들이 사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못 사다 보니까 가진 자만이 그러니까 투기에 대한 그렇죠.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였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진 자들만 또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금을 가진 사람만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형태로 감으로 인해서 네. 사실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2017년 임기 첫 해에 이제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했으며 특히 이제 청년 또 신혼부부 저소득층 또 고령자를 위한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이었었는데 또 지난달에 주거복지 로드맵 2년 성과인 이정표 이게 토론을 갖게 됐는데 이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창무 교수님. 글쎄요, 뭐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사회적인 계층이라서 예. 뭐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뭐 고령자, 뭐 저소득층, 이런, 예.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배려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세상의 자원이 유한하니까 어딘가에 몰아주면 어딘가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 이제 갖고 있는 특별 공급과 관련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에게 몰아주는 특별 공급이라는 게 정말 신혼부부에게 다 돌아가느냐도 문제지만 신혼부부에 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가족을 형성을 하는 뭐 40, 50대, 뭐 30대 후반 이런 어떤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공급에 대한 부분 또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고민스러운 게 그럼 어느 정도 강도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와 이런 계층들에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과 배려에 대한 부분을 배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네. 조금 생각할 이슈는 있다고 봐요. 근데 방향성은 맞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주택을 자가주택화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청년층한테 전세 대출 같은 그런 구도로 사실은 자산을 쌓는 게 아니라 빚을 통해서 주거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또 유도하는 또 정책적인 선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전세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있으면 분가에서 나가서 안 써도 될 주거 비용을 쓰게 만드는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정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맞는데 여러 가지 후반에 있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정책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정제된 방향으로 이제 길을 잡아갈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점은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전환했다는 점.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아까 서 점수를- 교수님은 실수요자가 오히려 규제를 받아버렸다라고 지금. 아니 이제 청약 제도나 이런 것들은 재편이 됐는데 실제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아까 제가 30, 40대 밀레니얼 세대가 주거 불안을 느낄 정도로 그런 부작용은 나왔다라는 예, 점이고요. 예.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긍정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주거복지 관련해서요. 이 부분 제가 조금 연구도 하고 쭉 보니까 역대 정권 최고의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잘 되어 있어요.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아까 다른 종합적인 거 상당히 점수가 박혔는데 이 점수는 좀 이건 높게 좋아요. 주셨다. 제가 이게 이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게 살펴보았더니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 잘한 점은 과거에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보금자리 주택 역대 정권이 있었죠. 보수 네. 정권에. 근데 신혼 희망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거 정부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예를 들면 이때도 100만 가구가 나왔는데 실제 공급은 50만 가구에 그쳤다는 통계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산을 짜서 실행할 것인가 이게 좀 과제로 좀 저는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예. 앞으로 좀 공급을 확대해서 박원순 시장이죠. 그러니까 현재 전체 주택 중에 약 10%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걸 서울시는 30%, 정부는 이제 OECD 평균치인 15%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책 목표인데 예. 이게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이 서민들의 주거 복지, 그러니까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 난민, 특히 젊은 층들의 신혼 부부를 위한 이런 그러니까 남은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계획도 화려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의욕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주택에 대한 그 국민의 개념이라든가 이제 그 주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같이 바뀔 거나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고종환 대표님께서는 이 주거복지 쪽에 어떤 후한 점수를 많이 줬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도 보게 되면 나라 임금이
의식주를 모두 국민들에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 예. 그게 이제 이 주거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택을 결국은 이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청년주택이 되었든 신혼주택이 되었든 주거 취약계층이 되었든 지금 서울시에서 이 청년주택을 공급을 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된 건수를 보게 되면 지금 6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청년이 몇 명인데 600명만 수요자가 들어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은 뭐냐 하게 되면 나도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져요. 그게 표라는 얘기죠. 그게 이게 전시용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아, 실질적인 정책적인 뭐 기대보다는 파퓰리즘의 성격이 예, 강하다고 성격이 보군요. 상당히 강하다고 아니 보죠. 시작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시작 단계니까 미흡한데 이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다니까 좀 근데 이게 지켜봐야 이제 뭐 돼.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호, 그다음에 이제 신혼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만 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그 가구 수를 공급할 만한 예. 서울 시내에 어떤 주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서울시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신혼부부들도 또 뭐냐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정부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주택을 다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서울시 단기적이 아니라 아까 고종환 우리 그 원장이 네.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주단체든 간에 정부든 간에 좀 높여가고 있다 비중을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있는데. 뭐 서울시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에 월 60이야. 30세 청년이 1억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그래도 되겠냐는 이제 거죠. 주변 시세보다 이제 네. 70 내지 80%에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도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예, 예. 예, 김인만 대표도 좀 얘기 들어보죠. 주거복지 관련 평가 나머지 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 방향성, 예. 계획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신혼부부 청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우리나라 예. 앞날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성세대들, 실버세대들, 은퇴세대들, 부모님들 또 지금 자식들 집 때문에 지금 다 노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실행이다. 100만 호가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 김대중 정부 때도 뭐 100만 호 계획이 있었고 매번 100만 호가 있었는데 저는 예. 제일 궁금한 게 그 100만 호가 어디서 나올 것이며 그 100만 호가 시장에서 원하는 서울의 새 아파트 소형 아파트냐. 근데 소형 새 아파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냥 네. 뭐 다른 집들도 이게 뭐 다 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투룸, 쓰리룸도 될 수도 예, 있는 예. 거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젊은 기자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다들 불안해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좋은 계획을 내놓았지만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고 또 좌절감이 뭐냐면 그래도 새 아파트가 나오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갈 거 아니냐. 우리는 청약 가점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무주택이 짧으니까. 결국에는 허울뿐인 거 아니냐. 이런 굉장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과연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정권이 이제 반 돌아서 2년 반 남았는데 저는 일관성이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권만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면 다음 정권에서 예. 반드시 이어받아서 이거는 꼭 실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유세 특히 이제 고가 주택자나 다주택자들 보유세를 올리면은 뭐 이제 좀 내놓게 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거다라는 계획인데 지금 공시지가 로드맵 관련해 가지고 맞춰서 보유세 올릴 전망인데 이 방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요. 조세 정의라든지 세 부담의 형평성, 공평과세 이런 걸 본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유도 세금을 내는 소득으로 건- 봐야 된다. 네, 보유세 우리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여기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의 방향은 옳아요. 저도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쭉 하다 보니까 예.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 비율이 부담률이 좀 낮더라고요. 종부세 포함해서. 근데 문제는 양도세예요. 이게 지금 질문의 요지는 보유세가 되면은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예. 아까 제가 복잡게 이 정책은 굉장히 양면성이 복잡한 내용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세상 자체가 복잡게 해줘요. 네,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올리면 제가 좀 제안을 하면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일무제를 만들더라도 야하.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6에서 40인데 다주택자는 62%까지 중과가 돼 있거든요. 거래 삼주택은. 매물을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부는 보유세만 높이면 세금 때문에 견디지 못해. 이번에 종부세 많이 나왔잖아요. 강남을 보니까 45 내지 50%가량이 세금 충격이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도 이유는 있지만 사실은 공평과세 조세 정의 차원에서는 선진국에 비하면 보유세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출구 전략이죠. 말하자면 양도소득세 62%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다소 좀 완화해 준다면 네. 매물이 좀 나올 듯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렇지 않고 보유세만 강화한다면 네.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보유세를 통한 정책 나머지 세 분들도 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무 교수님. 글쎄요, 뭐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학계에서도 많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그걸 지금처럼 뭐 종부세를 포함을 해서 이만큼 차별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다른 이슈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늘려서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주거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3% 내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내고 지금 하는 방향성이라는 것도 말은 보유세를 인상한다 그러지만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평균적인 현상과는 좀 다른 방향성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를 도입을 하면서 2006년 말에 강화된 인별 합산의 6억 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를 하고 나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봐라 억소리 날 거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난 현상은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6억 이상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제자리 걸음인데 저쪽 뭐 동부권에 있는 3억 이하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은 뭐 연간 80%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느 한 일정 시장을 묶으면 그 효과가 딴 데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면 차고가에 대한 수요가 네. 늘어날 수가 있어서 과연 시장을 안정을 가져올 거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네. 보유세 관련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아까 양도세 네. 출구 전략도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구매 욕구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값이 내년에도 더 오를 거다. 최근에 전망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도 내년에 더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종합부동산세가 500만 원이 더 나왔는데 올해 집값이 5억이 올랐다라고 하면 누가 집을 팔겠냐고요. 양도세 60% 내고 절대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그까짓 거 뭐 기분은 나빠도 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꺾였을 때 또 반대 현상이 생기죠. 매물이 또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는 보유세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더 내라, 세금을 더 내라. 뭐 나름대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뭐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투입을 한다든지 좀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그게 내 자식한테도 혜택을 갈 수 있으니까 좋은데 지금은 그냥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의 가장 큰 수혜는 기획재정부 아닐까. 세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과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정 교수 얘기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유세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확대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두 가지가 실천이 되어야만 보유세 확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율이 약 8대2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80%가 보유세고 20%가 우리가 이제 거래세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가 보유세, 역으로 되겠다. 예, 80%가 거래세예요. 이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게 되면 시장 안정 서양의 방향이 서양이 지금 맞다는 겁니까? 그 추세로 가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가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데 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거의 면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게 되면 내가 하나 살면서 집 한 채는 갖고 살아야지 길거리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실수요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어떤 감면해주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실천되어야만 네. 사실 시장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그 있지 부분은 않을까. 확인을 해야 이렇게 되는 보여집니다. 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그 보유세 감면을 해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차별화해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유세를 함께 내는 거죠. 뭐 1%의 어떤 세율을 뭐 뉴욕주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상관이 없어요. 예. 미창무 교수님한테 보편적 적용이 돼야만이 보유세 개념에 맞다. 뭐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좀 시장이 왜곡되는 첨언하면 결과가 발생하는 저는 저기 그 소득이 끊긴 은퇴 생활자 네. 이런 사람들은 강남의 대개 주택이 서울의 평균이 8억 8천만 원이니까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강남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10년, 20년 장기 거주에 투기 수요가 아니죠. 집이 한 채이고 특히 소득이 끊긴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만 네. 보유세가 너무 종부세가 급격하게 인상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쟁점 토론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 남겨주시는데요. 그중에 몇 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용희님의 의견입니다. 주변에 보면 다들 집값이 1억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내년에 또 전세 만기인데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 걱정스럽습니다라는 의견입니다. 루피님도 의견 주셨네요. 안 그래도 청약 경쟁률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쪽으로 더 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청약에 몰리는 거 아닌지 그 얘기 같습니다.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참 쉽지 않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리지아님의 의견입니다. 세금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 매물이 없네요. 세금은 아까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 정책은 늘린다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되느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주택 보급률도 지금 96.3% 낮고 자가 소유율도 4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문제되는 것은 서울이잖아요. 네. 그리고 도심권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인데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은 2028년까지는 인구도 증가하고 40년까지는 가구 수가 증가합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전월세 사는 것보다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희망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2021년 이후부터 한 30만 가구가 쏟아지거든요. 네. 고양이나 부천, 남양주, 하남 지역인데 지금 잘 관리하셨다가 미분양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시범단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있다는 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 고정환 원장께서 상담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쟁점 토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쟁점은 2020년 내년이죠. 부동산 시장 또 전망과 우리 또 뭐 정책적인 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지난달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적인 차원에서는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부동산 이거 급등 강력하게 막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쓸만한 더 강력한 대책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장관님께서 마지막 퍼즐이라고 분양가 상한제 얘기했으니까 더 퍼즐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 뭐 지금도 사실은 9.13 대책이 강하게 작동했던 게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옥죄했다라는 게 초기에는 작동을 했었죠. 물론 후반에 사실은 5% 떨어뜨리고 10% 올린 현상이 결과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뭐 좀 더 뭐 강한 그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유세 강화 부분도 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고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또 한 가지 뭐 생각한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가 여전히 이 타겟이라 그러면 다주택자가 또 다른 측면에서 임대사업자니까 뭐 임대사업자로서의 어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격을 좀 안정화하는 압력을 만들 수 있는 뭐 임대 등록제나 이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고려할 수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가격 잡기 위해서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이 함께 발생을 하니까요. 뭔 정책의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되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이 보유와 관련된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임대료에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 이제 한 가지 첨언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창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좀 나올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그러니까 억제 정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세금 강화, 전매 제한 강화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왔거든요. 한 서너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현재 40년으로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10년간 보유하면 80% 감면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축소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 그리고 정부가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규제도 조금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점들,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저는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계약갱신 청구제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검토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주거 불안, 주거 취약계층의 이런 불안 현상이, 주거 난민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런 정책도 언제든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예상할 만한 더 강력한 대책, 또 재현하고 싶은 대책. 현 정부에서는 그 이 주거복지 쪽에 로드맵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월세의 어떤 인상률 상한제를 사실 정부에서 조만간 도입할 가능성도 아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현재 뭐 4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상가 임대차처럼 10년으로 늘리는 정책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정책들은 기존에 나왔는 정책들 중에서 네. 조건이나 요건들을 강화시키는 규제 정책.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 조건들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빼고는 사실 뭐 추가적으로 나올 대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만 대표. 다 맞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뭐 마지막 퍼즐까지 나왔는데 신규로 더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왔던 게 더 옥죄어지고 전월세 갱신제라든지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에서 마지막 확대. 퍼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듣고 드는 생각이 집값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비사업 규제하게 되면 또 공급이 또 부족하게 되고요. 양도세 장특공제를 없애버리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나 기다릴래. 다음 정권 되면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예. 왜 이런 기대감을 가지냐면 최근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1.6 대책이 나오면서 뭘 했냐면 부산의 남원 조정 대상 지역 세 군데를 다 해제해버렸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기다려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풀어주잖아. 우리도 버티면 나중에 또 풀어줄 거야. 좀 안 좋아지면 풀어줄 거야라는 기대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10억 벌어가지고 정부에 6억 내느니 나는 세금 내면서 버티다가 다음 정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네. 이런 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더 옥죄게 된다면 부작용은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걱정스럽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요. 아까 우리 시청자분 질문도 있었지만 시청자분은 내년에도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전세에서 집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어떤 분들은 모든 게 이제 항상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또 고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꺾일만도 하다. 2020년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김인만 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차면 기우는 게 세상 예, 이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꺾이는데 그게 내년이냐 3년 후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어느 드리면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일반인보다는 좀 아니까요. 더. 예. 근데 지금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 최근에 토지 보상도 내년에 많이 풀리거든요. 예. 최근에 연락 오신 분 중에 남양주에 토지 보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예, 왔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특별한 대외적인 어떤 이슈가 없는 한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내년에 집값이 뚝 떨어지는 뭐 그런 IMF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집을 사지 못했던 이게 보수적인 성향들, 안정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절대 집을 못 삽니다. 네. 지금 또 불안한데 집값 떨어질 때 집을 어떻게 삽니까? 네. 그래서 경기 예측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 자기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소장님 말씀에 조금 이제 저도 뭐 대학에서 그래서 석박사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부동산 이게 경제도 순환 변동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부동산 경기도 예컨대 한 3, 40년 보면 10년 주기설이라든지 벌집 순환 모양 또 다른 예측 모형들이 뭐 로버트 실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집값이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을 오늘 시청자분들께 꼭 강조드립니다. 연차로서는 내년에 어떻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말하자면 집값이 2013년 강남은, 강북은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6년째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네. 주요 지역은.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6년 이상 상승한 사례가 없어요. 저희 얘기는 지금이 집값으로 보면 우리 순환 변동, 사이클 측면에서는 적어도 고점이거나 상승 국면이 마무리되고 이제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이 부동산 경제학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집을 언제까지 오를 건가 하는 장기 전망은 소위 변수에 따라 달라요. 정책이나 금리나.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저금리와 1,100조가 넘는 이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안전자산이라 해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하면 이제 집을 못 샀던 분들은 너무 지금 불안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저는 집을 차분하게 내 집 마련 네.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집값이 좀 안정되면 매수 기회가 있을 거고요. 특히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 잘 노력 공략한다면 네. 내 집 마련 기회는 있을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네 분들 얘기를 시청자분들이 기억했다가 어느 분들의 예측이 더 전망이 더 했나 볼 건데 이창문 교수님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저 학교에 있어서 가격 얘기는 잘 안 해요.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사실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워낙에 경기도 수도권 자체에 공급 과잉 상태로서 정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선택들이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크게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문제가 결국은 경기도와 서울의 가격 편차를 그전에 간직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으로 막 벌려놨으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서울과 경기도가 사실은 다른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 주거 이동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만의 독주가 끝까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정이 될 거고, 글쎄 뭐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시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심스러운 시기다.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번 앞서서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주문도가 섞이긴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대표님. 수요 억제 정책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젊은 층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더 기존에 하던 방식, 빈 땅 뭐 이렇게 찾아서 하지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생각을 하자면 힘들겠지만 뭐 지하철 땅 위로 다니는 지하철 지하로 놓고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뭐 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지금 당장 조급증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10년, 20년 긴 호흡을 가지고 진짜 공급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진영 교수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공공성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들을 좀 펼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밀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제 도시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고밀도 개발을 이제는 허용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을 최대한 낮추고 용적률을 무한대로 늘려줘서 아하. 늘린 만큼 건폐율에 남는 공지들을 우리가 이제 그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할 수 있는 예. 이런 형태로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서울이 어떤 그 국제도시 또는 우리나라가 도시가 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신혼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일부 이제 일반 실수요자들은 시장 경쟁에 맡기고 사실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실 영구임대주택으로 계속 공급하는 우리가 이게 양쪽의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네. 갖춰가는 형태의 정책들을 좀 펴줘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정원 원장님. 네, 저는 뭐 투기 수요라든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충분히 18번으로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인데 이게 가장 부작용이 공급 위축 우려죠. 그래서 저는 서울이 문제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되 공공임대 아파트를 좀 서 교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용적률이나 층고는 좀 완화해 주되 여기에 소형 분양 아파트 아까 같으면 이제 우리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죠.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 소형 분양을 좀 늘리는 쪽으로 타협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틀어맞는 정책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매물 부족 우려였잖아요. 다주택자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물을 좀 내놓고자 하는 분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이 슬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양도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이거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보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네. 숨통을 좀 틔워주는 이 정책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창호 교수님. 예, 뭐 요즘 시장에 있어서의 그 키워드는 서울인데 서울을 좀 들여다보면 정비 사업이에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주택 공급의 문을 확대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정비 사업의 주택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도시 축소에 있어서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얼마 전에도 뭐 광교니 뭐 신갈 이런 데 가면 40, 50층 아파트를 막 짓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오다 보면 강변 도로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아늑해요. 저층 아파트 여전히 남아 있고. 예. 그래서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좀 더 고밀 주거를 담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정비 사업이죠. 근데 정비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 서울만의 가격 급등 현상이라서 어떤 좀 큰 틀에서 중앙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책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쟁점 토론 부동산 정책 관련을 주제로 했었는데요. 오늘 열띤 토론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부동산. 네, 부동산은 국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될 뿐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구조와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또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을 형성합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의 규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 있고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왔다시피 공급 정책에서의 다양한 측면도 고려해야겠고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서울의 경우는 도시 정책도 중요한 배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토론, 쟁점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